거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 알겠어요. 아니 사람은 그냥 우리 사람이지 인간. 예.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름 멋있게 지은 거고요. 이건 철학도 아니에요. 흔히 그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 그 개똥 철학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뭐 황장엽 비서가 만들었다 그러기도 하고 김정일이가 이걸 완성시켰다 그러기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래. 그건 맞지.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이 창의성과 창발성과 자발성과 뭐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대. 그것도 맞지. 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대. 그것도 맞지 뭐. 그게 주체 사상이야. 그게 주체 사상이라고. 거기까지야 주체 사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발성을 갖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야. 그것도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지.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해야지 좋은 세상이 된대. 그게 김일성 주체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어떻게 반박이 잘 안 돼. 그런데 이 주체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 교조에서는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칼 막스는 사람의 존재를 구조에 의해서 규정되고 억압되고 압박받는 존재로 규정을 했거든. 사람이 완전히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어떤 사회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사회 구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로 따지면은 거듭나야만이 비로소 전일적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김일성이는 그냥 처음부터 사람은 무조건 주체적이고 창의적이고 창발적이라서 그냥 사람이 중심으로 가면 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인간의 본능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도 버려야 되고 가족도 버려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하고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인간은 자기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본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를테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맞춰서 소비한다. 그 필요라고 하는 게 거의 무한 필요인데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무한대로 우리 욕구가 작동하는 건데 이 무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거야. 필요는 내가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능케 하려면 인간이 개조가 돼야 돼. 어떻게 개조가 돼야 돼? 이기적 본능을 버리고 이타적인 인간으로 개조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참 힘들더라 그러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포기하면 돼. 인간 개조를 포기하면 돼. 근데 저것들이 이데올로기 교조를 갖고 밀어붙여서 이걸 현실 속에서 현실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개조 작업을 한 거야. 북한의 노동교화소라고 하는 게 있고,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에서 때때로 하방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하방이라는 거는 당 고위 간부들도 일정 기간 동안은 농촌에 가서 또는 공장에 가서 그냥 노동자 농민처럼 일하다 올라와라. 이게 다 인간 개조와 관련된 거야. 이게 인간을 개조하려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교화소에 가둬갖고서 10년이고 강제노동 시키면서 교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감시하는 거고 끝내 교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죽여야지. 끝내 교화가 안 되면 죽여야지. 그래서 중국이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2천만 명을 죽이고 소련이 소비에트 건설을 하면서 2,5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 개조를 위해서. 히틀러만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봐. 이기적인 동물. 자기 생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존 본능에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부가 증가되고 그 사이에 갈등도 생기지만 끝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게 시장인데 시장에 의해서 가장 많은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한 상태가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믿어 우리는. 그게 아담 스미스의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유론을 정립한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동되는 겁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시장은 교환을 하는 건데 이 교환하는 두 상대가 나한테 이롭다고 생각할 때만 교환이 가능한 거야. 어느 한쪽은 이로운데 어느 한쪽은 불리하다 그러면 그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교환에 응하지 않거든. 그럼 시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빵은 10개 있는데 옥수수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빵 2개 넣고 옥수수 3개 받는 것이 교환이에요. 그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옥수수가 10개 있고 빵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도 옥수수를 한 3개 주고 빵을 2개 받는 게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교환이고 그게 점점 넓어지면 시장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인 시장은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서 그 현실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덜 나쁜 체제가 뭐냐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거를 부정하는 거야. 이기적인 본능을 부정해야 돼. 그래서 인간개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그 인간개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지금도 노동교화소가 있는 것이고요.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은 이 인간개조가 극단화된 상태예요. 인간개조가 아주 극단화된 형태로 정립된 것이 주체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체 사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주체 사상의 핵심은 출발은 사람이 주인이다 뭐 여기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그래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주체 사상의 핵심은 수령론에 있어요. 수령론에 있어. 수령론도 별거 아니야. 이것도 무슨 개똥 철학 수준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회 유기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17세기, 18세기에 한때 유행했다고 없어졌는데, 사회 유기체는 뭐냐면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17세기, 18세기 들었으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계급이 분화되고 이러면서 옛날 같으면 그냥 지주하고 귀족하고 농민만 있었는데 더 많은 계급들이 막 나타나면서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설명을 해야 돼. 이렇게 복잡해진 사회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간단하거든. 유기체라고 하는 건 생명을 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체. 사회도 생명체와 같다. 생명체에 머리 역할하는 것도 있고 다리 역할하는 것도 있고 팔 역할하는 것도 있듯이 사회도 머리 역할하는 귀족이 있어야 되고 엘리트가 있어야 되고 팔 역할하는 군인이 있어야 되고 발 역할하는 노동자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게 사회 유기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체를 가지고서 사회를 설명하니까 그럴듯하잖아. 그럼 이 사회 유기체론에서 수령론으로 가는 건 어떤 거냐면, 가만히 있어봐. 야, 팔 하나 없어도 살잖아? 다리 하나 없어도 살잖아. 근데 머리가 없으면 다 죽잖아. 머리가 제일 중요해. 머리가 제일 중요해. 이 머리를 수계라고 그러잖아. 머리 숫자 쓰거든. 수령이라고 하는 건 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도 머리가 없으면 죽듯이 사회도 머리가 없으면 죽는 거야. 국가도 머리가 없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머리를 보호해야 돼.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머리는 바로 수령이야.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인 거야. 이게 없으면은 북한이라는 사회가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수령을 옹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주체 사상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명 듣고 보면 이게 너무 허접해가지고 이건 무슨 철학이라고 하냐 할 정도로 아주 그런 쓰레기 같은 건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좌파 활동가들이 세뇌돼 있어요. 세뇌돼 있어. 그래서 이 수령론에 세뇌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사진이 나와 있는 신문지를 화장실에 가져가서 쓰면은 그러다가 들키면은 총살 아니야? 어디 수령님 사진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 똑같은 이 교육을 이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20살, 21살 때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새파란 것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김정은이를 문재인이가 만나고 했을 때 김정은에 대한 찬양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찬양들이 나오는 거야. 대한민국 안에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이제 광고 영상인데 정권 홍보 영상인데 보면 김정은이가 어느 바닷가에 배 타고 이제 오잖아요. 통통 배 타고 오면 거기 밖에서 김정은이를 기다리던 북한 주민들이 막 바다로 뛰어들잖아. 그리고 이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 똑같이 나타나는 건데 한 번 손을 대면 이건 성역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한 번 만나서 악수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욕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렇게 껴안아줬잖아. 문익환이라는 대한민국의 목사를, 문성근이 아버지. 그 문익환이는 거의 성역이야. 북한에서. 그런 식이거든. 그래서 이 유일사상 체계의 시작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데서 아주 단순하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수령론이라고 하는 세습체제의 절대방조의 정당화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알고 이런 황당하고도 허접한 이론과 이 이데올로기를 대한민국의 대학 나온 종북주사파 이것들이 그 이론의 세뇌돼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개헌 이후로 이제 젊은이들도 아스팔트에 참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저것들은 법은 안중에도 없고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걸 바로잡으려고 일어선 우리 자유파는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저는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는 철학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좌파 것들은 교조를 따르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철학적 고민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좌파 것들은 머리가 없다. 우리가 머리 없는 것들을 상대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건데 철학하는 관점에서 볼 때 법치 문제를 쭉 고민에 들어가면 결국은 소크라테스 얘기로 가게 돼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도망갈 수 있었지만 잘못된 법, 악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당시 제자들이 와서 탈출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탈출하면 탈출하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도망가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죽은 걸로 간주하자. 옛날에 우리나라도 빚을 졌는데 그냥 야반 도주 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 빚 우리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리고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살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에서도 탈출하면 그걸 쫓아가면서까지 또 잡아서 와서 또 사형당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탈출하면 그냥 사는 거고 또 그렇게 탈출하는 사람을 감시해 갖고서 죽이려고 하는 무슨 그런 강력한 형벌 제도가 존재했던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탈출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죠. 그때 남긴 말이 이제 악법도 법이다 이건데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수천 년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의 정수가 문자로 표현된 게 법이에요. 우리 자유파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이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인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존재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우리 자유파가 생각하기에는 수천 년 동안의 인류가 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과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걸러내고 조금씩 고쳐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그 지혜의 정화가 관습이고 문화고 그것이 문자로 정리된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의 지혜의 정화니까 이 지혜의 정화도 잘못됐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게 우리 수천 년의 인류의 총자산인 거야.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자산만큼 소중한 게 나한테는 없는 거야. 이걸 부정하는 순간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화, 인류 지혜의 정화인
법을 악법이라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 그것이 인류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말은 그냥 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이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이걸 지키지 않는 순간 나는 인류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보수주의자의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법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고민이 지금 질문하신 우리 청년 자유파 활동가에게 좀 깊이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이 소크라테스의 정신, 그 철학하는 정신에 입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파는 법을 지켜가면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논쟁은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자, 다음. 이번에 인생 지원 같은 포퓰리즘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돈을 주겠다는데 웬만한 이성적 판단이 아니면 이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팬데믹 때 문재인 것들이 막 민생지원금 했을 때 수령을 거부한 거부율이 2%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생 무슨 15만 원씩 해서 뭐 많게는 뭐 45만 원까지 이렇게 줄 때도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부한 사람들은 굉장한 그 활동가이거나 투쟁가이거나 뭐 굉장한 그 어떤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 결단으로 거부한 거지 이걸 우리 국민 대중이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나 또 다른 활동가들이 어차피 이걸 거부하기는 어렵다면 받아서 쓰는 대신에 그만큼을 우리가 재단으로 출연해 가지고 자유파의 투쟁자금으로 쓰자 이렇게 안을 낸 거고 그래서 지금 도태우의 그러니까 빚을 빛으로라고 하는 그 재단이 지금 15억 이상 모였다는 건데, 그 10,000명 이상이 거기 동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한테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는 그건 정치 지도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근데 정치 지도자가 이건 나쁜 거니까는 여러분들 거부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는 그건 지도자감이 아니다. 그건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의 힘이 또는 정치 지도자가 지금 저것들이 하고 있는 그 소비 쿠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든 국민들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바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되고 두 번, 세 번, 10번, 20번을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이 소비 쿠폰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붙게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각성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우리 자유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 제가 보기엔 잘 못해. 뭐 나쁜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고작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러고 말아. 그게 어떻게 고작 15만 원이야? 합치면 13조인데?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저것들이 당장 이재명이가 엊그저께 그랬잖아요. 여러 복지 복지 꼭지들이 있는데 다 통폐합해가지고서 아예 현금으로 왕창 주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지무지 무서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얘기대로 되자면 1인당 현금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꽂아줄 수도 있어요. 복지 꼭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수십 개예요. 이거를 다 털어가지고 그냥 개인한테 한꺼번에 돈으로 주자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매년 그야말로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국민들한테 퍼주는 식으로 국가재정이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쉽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저 관료들은 기재부 국장 과장 정도만 되면 또는 보건복지부 과장 정도만 되면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가고 있는 복지 꼭지가 몇 개고 거기에 액수가 얼마라서 1인당 대략 얼마 정도를 매달 얼마씩 현금으로 줄 수 있다는 거 좌파 것들은 이미 계산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 이제 국민의힘 쪽에도 뭐 우리도 정권 잡았던 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정권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걸 빨리 가공해서 국민들한테 빨리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우리가 정치인들이 말로만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고 있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어디쯤 가 있는지 그게 왜 특급 열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정치적 수사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진짜 필요해요. 싸움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좌파 것들은 이런 디테일한 사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서 이걸 이슈로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게 참여연대고 그게 민변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게 원래 없었냐?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이 원래 그런 선수들이 쫙 포진돼 있었어요. 여의도 연구원이. 그리고 참여연대가 좌파 거라면 우리 쪽에 우파 성향으로 있었던 게 경실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실련 출신들이 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경실련을 세운 사람이 박세일이고 이 사람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비례대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도 인적 자원과 풀이 있었어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저 이준석이 한동훈이니 이런 것들 또 김무성이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전문성 있는 그 연구 역량들을 다 없애버렸어. 퇴출시켰어. 그 자리에 지 똘마니들을 갖다 박은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이 완전히 몰락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우파 진영에 싱크탱크 하겠다고 원래 만들어서 정당 국고지원금의 3분의 1을 아예 거기다가 갖다 주게끔 만들어 놓은 여의도 연구원부터가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어서 제대로 싸움을 못한다. 근데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 또 그 말은 우리가 계속 하잖아. 그러면 악마가 있는 디테일을 우리가 제대로 잡고 늘어져야 될 거냐. 그 디테일을 제대로 잡고 늘어질 정도의 전문성, 이걸 갖춘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제대로 포지셔닝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을 전면 개편할 때 바로 그런 아주 디테일에 강한 그런 전문가들, 싸움꾼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배치해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정치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치 사회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Political Soci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정치 사회화 과정에서 어떤 정치의식이 형성되는 그 연령대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그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 그리고 가정, 교회, 학교, 또래, 집단들이 영향을 주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요 세대의 집단적 경험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학에서 수십 년 동안 경험적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용화, 좌파 것들, 좌파 성향이 제일 강한 세대가 40대, 50대라 그러잖아요. 40대, 50대가 10대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한 20년 전, 25년 전이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집단적 경험을 했나. 그러면 이제 2000년이거든요. 20년, 25년 전이니까. 2000년 그때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게 어떤 거냐면 미선이 효순이 사건,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이가 교육부 장관 하면서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때가 정교조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인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정교조가 헤게모니를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거든요. 정교조의 세례, 이해찬 세대의 양산, 여기에 집단적인 경험을 효순이 미선이 사건,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을 겪은 거예요. 그게 지금 40대, 50대들이 10대 때 겪었던 교육이고 10대 때 겪었던 집단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40대, 50대에서는 좌파가 아니면 좀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물론 나이가 들면 아무리 이런 세뇌에 빠지고 그런 집단 행동으로 의식화가 잘못돼도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다 보면 물리가 트이고 아 내가 젊을 때 너무 편향됐구나 라고 반성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 것 같고 그보다는 더 가능성 많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도 문재인이 응원했듯이 이재명이 응원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막상 이재명이 5년 또는 이재명이 3년 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해서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도 나는 덜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성비 생각해야 되거든. 우리 자유파도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투입을 해도 성과가 별로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많이 시간을 써서 맨날 4050 찾아다니면서 좌편향된 4050 찾아다니면서 맨날 논쟁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려고 그렇게 할 거 없다. 우리가 막 역량이 넘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역량이 그렇게 넘칠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성비가 좀 높은 곳으로 우리 역량을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6070은 다 우리 편인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게 저것들의 돈질에 약한 세대예요. 이 노인들, 저도 노인 세대에 속해요. 나이로 따지면. 근데 이 노인들에 대한 그 의식조사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건 뭐냐면 노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이게 자식들이 용돈이라고 주지만 실제로 그게 노인들한테는 생활비거든. 근데 이게 여유롭지가 않은 거야. 그런 이 독거노인들이 특히 많아지는 추세에서 그 자식들이 조금 주는 그 쥐꼬리 같은 용돈 그리고 연금 이것에 의지해서 진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세대들 입장에서 15만 원, 25만 원, 35만 원이 갑자기 나타났어.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우파였는데 표 찍을 때 돈 나눠준다고 이재명이 찍는 자들이 없지 않잖아. 실제로 우리가 팬데믹 때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노력도 40대, 50대 설득하는 그 노력을 60대, 70대에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쏟아부으면 훨씬 효과가 커요. 첫 번째 영역이 그거고 두 번째가 2030이에요. 2030은 경험 자체가 4905하고 달라요. 경험 자체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2030 세대는 문재인 정권이 아주 형편없이 정치를 하다가 조국이 같은 괴물이 나타나가지고서 정말 말도 아닌 이 위선적인 행동을 보인 것을 10대 때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10대 때 어쨌든 광화문에 한번 조국이 저건 아니지 하고 나왔던 그런 세대들이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1230 계엄으로 개몽됐다고 하는 2030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진짜 메신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메시지를 영상으로도 보내고 또 변호인단이 그 문서로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리고 2030 세대들한테 진정성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23 계엄에 개몽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12월 3일 밤 10시 반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데 그 순간을 보고 아, 나 개몽됐다. 이런 2030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2030이 다 이게 뭐지 그랬을 거라고. 이게 뭐지? 계엄이라고 하는 건 나쁜 거라고 배웠는데 서울에 보니까 그거 아주 나쁜 거던데 라고 했던 게 2030 당시 2030 세대들의 첫 번째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깨버린 거거든. 그렇게 해서 아주 임팩트 강한 젊은 보수 2030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평생 갈 것 같아요. 그 강렬한 경험 때문에 평생 간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더 폭을 넓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역량을 투여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자유파가 괜히 어깨에 힘 들어가서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를테면 2030 애들 세상 물정 모르니까 우리가 한 수 좀 와서 좀 교육 좀 시켜줄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뉴미디어 시대는 2030 세대가 직접 윤석열의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 개몽된 세대예요. 우리가 그걸 해석해주고 대신 전달해주고 그럴 수 없는 세대라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너도 개몽됐냐? 나도 개몽됐다고 하는 게 차라리 죽이 잘 맞아. 저 123 계엄으로 개몽됐어요 하는 10대, 20대를 보고 야, 너도 그랬냐? 야, 나도 사실 그때 그거 보고서 나도 개몽됐어. 이래야 서로 손잡고 할아버지도 그러세요 이러고 같이 가는 거지. 야, 너 세상 그런 줄 그때까지 잘 몰랐냐? 야, 말이야, 일로 와봐라.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시작하면 도망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한남동 대첩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겪으면서 그런 벽을 우리가 넘어섰어요. 그 투쟁 현장에서 우리 그 60대, 70대가 젊은 2030 세대들한테 감히 야, 일로 와봐라, 가르쳐 줄게 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보면 눈물이 났지. 그리고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60대, 70대, 80대 중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돈에 흔들리든 뭐에 흔들리든 흔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2030의 외연을 넓혀주는데 이쪽으로 우리가 자유파가 앞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쪽에서 탄압하는 것도 윤 대통령이 탄압하니까 제일 그 이제 정치나 운동을 할 때 대중은 그냥 감정이 격앙되면 격앙된 대로 소리 지르면 돼.
그런데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장동혁의 마지막 그 규탄 연설에 보면 여러분 화나죠. 그런데 화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죠. 화를 행동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대중한테 화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 건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대중은 화를 내는 존재고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야. 이걸 행동으로 바꾸는 거는 정치 지도자의 몫이에요. 지금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탄핵 저지 과정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 자유우파 지도자들이 그 점에서 대중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한계를 보였다 생각해요. 윤어겐 이거를 일부 극히 일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전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걸 주장하면서 그게 윤석열 어겐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싸움이 붙잖아.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세게 하면 싸움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든. 그러니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뭔가 좀 비겁한 사람 또는 약간 좀 변절한 사람, 좀 배신자 같은 뭐 이런 느낌을 줘버려요. 그래서 몰려가게 되는데, 끌려가게 되는데 대신에 대중이 안 따라가. 대중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를 해야 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대중은 논쟁을 하지 않고 집회에 안 나가버려요. 그래서 윤어겐 집회가 확 새를 키우지 못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었거든. 또 윤어겐을 주장하면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어떻게 복귀시키죠? 우리가 특공대를 짜가지고 탈옥을 시켜? 탈옥을 시킨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몰래 데리고 들어가서 대통령실 책상에 앉혀? 그러면 그게 복귀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그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를 너무나 쉽게 아는데도 한 사람이 나가갖고서 윤석열을 복귀시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떠들면 누가 아니야 그거는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 좌파 것들이 또는 족벌 언론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정신 나간 것들, 저 윤석열을 출마시켜야 된대. 저것들이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로 복귀시켜야 된대. 저런 주장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렇게 극우몰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당신 그거 현실적이지가 않아, 그건 대통령의 뜻도 아니야 라고 제대로 논쟁을 붙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회 현장에서 그렇게 논쟁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대중들은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야. 이게 상황이 급변할수록, 그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일수록 정치 지도자와 대중 지도자가 그만큼 책임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까지 국민들한테 알리고자 했던 거가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대통령이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지 않았냐.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국민들한테 한 명이라도 더 이대로 가면 진짜 나라가 망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자기 자리까지 걸고 비상계엄을 했겠어요. 보세요. 좌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런 짓 아닙니까? 그러니 대통령 탄핵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대선에서는 우리 자유우파가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국민들한테 다가갈 거 아니냐고. 그게 윤석열 정신 개성론이에요. 저는 윤어겐이 나올 때부터 윤석열 정신 개성론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제 방송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걸 갖고 현장에서 싸워서 제가 이긴들 그게 우리 자유파의 대동단결과 통일된 이 대호건설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그렇게 냉정하게 또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담론 구조가 우리 자유파 진영에 없었어요. 지금도 없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만 주장하고 제 고성구 TV에서만 주장하고, 어차피 저런 주장은 대중이 함께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윤어겐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우리 정치 지도자나 자유파의 그 대중 지도자들이 그런 면에서 좀 더 용감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냉정해야 된다.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아까도 그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지도자의 판단 하나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지기도 하고 완전히 판을 베려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에 그런 면에서 현자들이 좀 부족하다. 와이즈맨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 정도 되면 산전수전 다 겪고 5선 6선씩 다 해보고 온갖 당직도 다 거쳐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국민의힘은 지저분하게 선수만 올린 것들이 은퇴한 다음에 당에서 배려받는 수준으로 이 고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고문회의를 소집을 해도 들을 얘기 하나도 없어. 그냥 밥 대접하는 자리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 국민의힘을 쳐다봐도 그렇고 자유우파 진영 내에 이런저런 이 어른들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좌파 것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유파 진영의 건강한 담론 구조를 어떻게 구축해낼 거냐,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 숙제로 남겨져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요, 황교안 전까지는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당에서 강연을 요청받거나 또는 토론을 요청받았어요. 그 제가 가서 현역 의원들, 당직자들 쫙 앉혀놓고 뭐 박사를 낼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연락 얻게 된 지가 한 7, 8년 되네요. 예. 그 사이에 당은 당대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뭔가 좀 외부에 좀 조언을 얻으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그 보면 그래서 진중권이를 불렀네, 뭘 불렀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파의 주류적인 담론 구조의 부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강력하게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제가 문제를 제기해 두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같이 하셔서 고맙습니다.